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영고 학생 여러분, 한국사 선생님 김주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 강의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집에서 공부하신다고 해가지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필고사 때 100점 맞으시길 개인적으로 바랄게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예요. 일제가 민족을 분열을 하려고 했나봐. 그럼 뭐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교육 목표, 오늘 뭘 배울 것인가? 요거 한번 살펴보면은, 자,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의 특징을 이해한대. 자, 굵은 글자 보이죠? 민족 분열 정책을 이해해야 돼. 얘네가 3.1운동 이후에 뭐 우리나라를 뭐 분열시키려고 했나봐. 더불어서 산미증식 계획의 배경, 과정, 결과를 이해한다. 산미증식 계획이 뭔진 모르겠어. 근데 배경, 뭐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이러한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일제의 교과서 이제 목차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허울뿐인 문화통치. 글씨가 왜 이래? 미안해요. 다시 쓸게. 너무 지금 긴장했나봐. 지금 영상 강의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허울뿐인 뿐인 문화통치. 자, 여러분들 이 허울이라는 얘기를 언제 씁니까? 허울이 무슨 뜻이에요? 허울? 되게 긍정적인 뜻인가? 껍데기, 약간 좀 실속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우리 허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쟤는 허울뿐이다. 그랬을 때 문화통치라는 게 있고 허울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이 문화통치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아니겠죠.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화통치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배경. 왜 문화통치가 이제 나오게 됐는가? 자, 일본은 깜짝 놀랐어. 왜? 3.1운동 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열심히 만세운동을 부를 줄 몰라는 거야. 와, 이렇게 얘네들이 역량을 갖고 있었나? 3.1운동 때 우리 민족의 역량을 살펴봤어. 장난 아닌 거야. 전국적으로 막 그냥 막 들불처럼 일어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힘이 다시 뭉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3.1운동에 대한 역량을 일본이 확인을 하였다. 더불어서 이 3.1운동 이후에 또 뭐가 있느냐? 이 다음에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무단통치의 한계 인식. 자,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 조선 사람들 막 태영령 집행하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러면 이제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조선인들이 안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이 무단통치는 결국에 한민족을 장악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지 못했구나. 새로운 방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문화통치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거지. 문화통치. 자, 앞으로 너희들을 조선진 너희들을 조선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그렇게 불렀으니까. 자, 조선진 니네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짐승처럼 뭐 이렇게 대우하지 않을게. 때리지 않을게. 어떻게 문화인으로서 너희들을 통치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문화통치의 배경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문화통치니까 뭔가 이제 이름이 있어 보여. 문화적으로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상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는가? 정말로 문화적으로 이들이 우리를 대해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허울뿐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자, 문화통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요 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과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가? 요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 어떻게 보느냐? 자, 일단은 뭐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표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but
미안해요. but. 선생님 원래 이렇게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래. 자, 표면,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겠다. 자, 표면적으로 뭐가 있었는가. 자, 프린트 보시면 나오겠지만, 총독. 조선 총독을 누구를 임명을 가능하다? 문관도, 오케이. 문관도. 왜? 그전에는 무관만 했단 말이야. 막 걸걸한 장수들, 막 이런 애들이 했단 말이야. 군인들이. 그러니까, 문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엄격할 수밖에 없겠죠?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근데, 문화 통치 때는 어떻게? 문관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한다고 했는데, 해방될 때까지 문관이 총독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이건 거의 그냥, 기만이죠, 그냥. 해줄게. 이러고선 실제로 했어? 안 했단 말이야. 자, 두 번째로, 그 전에 경찰제도를 얘기했을 때, 헌병경찰이었단 말이에요. 헌병은 군인들 상대로 하는 그러한 경찰은 군인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걸 뭘로 바꾸느냐? 보통경찰제로, 보통경찰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자, 경찰 숫자 4배로 늘립니다. 경찰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4배. 근데 대체적으로 경찰서라든가 경찰 예산이라든가 경찰 인원이라든가 요게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조금 국민들을 위한 경찰로 한번 발돋움 해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4배. 경찰 이제 4배야. 4명이야. 더 치열하게, 더 촘촘하게 조선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무단 통치 시기에는 말을 못했어. 막 이렇게 1분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자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언론이라든가 집회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혹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자유, 출판, 결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게 해줘라는 걸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일본이 오케이, 너희 말할 수 있는 권리 얼마만큼 허용을 해줄게? 일부 허용해줄게. 일부 오케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신문 만들 수 있어? 신문 만들게. 무슨 신문? 봉화일보, 조선일보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제 보시면은 신문 검열제라는 게 생깁니다. 신문 검열제. 자, 검열이라는 게 뭐예요? 검열. 검사한다는 거야. 검사해가지고 이거 내용 너무 조금 그런데 지워, 잘라, 편집, 가위질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을 딱 봤을 때 흰면, 신문을 봤을 때 검은색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러한 자유를 허용해줬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비책도 마련을 한다라는 거죠. 교육 파트 한번 보면은, 교육은 좀 공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좀 이제 초등교육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 시키려고 해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교육만 시키는데 이러한 교육들, 중등이라든가 고등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들은 되게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통치 시기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일본이 얘기를 하느냐? 너희 보통 학교 이 수업 시수가 아니라 수업 연한을 늘려줄게. 공부 더 시켜준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너희 고등교육 하고 싶지? 대학교 가고 싶지? 오케이, 대학 허락해줄게.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수업 연한을, 수업 그 연도를 높이는 학교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은 방해합니다. 그러한 내용들.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다뤄주실 게 뭐가 있느냐? 플러스 알파로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치안유지법은 뭐냐? 이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본이 이 사회주의 세력을 막는다라고 법을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이제 뭐, 사회주의 일체를 뭐 이제 부정하는, 사유재산을 일체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는 건데, 그랬을 때,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라든가, 혹은 일본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 치안유지법으로 많이 가두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파트 정리를 하면은, 호울뿐인, 자, 이렇게 3.1운동이라든가 무단통치의 한계를 느껴서 문화통치를 실시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오케이,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다? 굉장히 억압적이었다. 껍데기만 해준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뭡니까? 자, 넘버 2. 일제의 친일파 육성. 친일파를 육성한다나 봐. 친일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일제가 그럼 왜 친일파를 만들려고 하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옛날 옛적에 누구가 살았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옛날 옛적에 A라는 친구가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 B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라는 친구가 살았어. 근데 이 C와 B는 A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얘들아. 그런 상황 속에서 B와 C는 힘을 합치면은 A를 이길 수 있어. 근데 A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A는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당연히 불안하겠지. A는 그럼 뭘 해야 돼? B와 C가 합쳐가지고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A는 어떠한 장점을 쓰느냐? 바로 B와 C를 싸우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민족 분열입니다. 민족 분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B와 C가 싸울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A가 B만 예뻐하면 돼. 왜? 질투나거든. 그리고 B는 A랑 어때요? 사랑해. 하트. 자, 그러니까 C는 결국에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야? B랑도 싸워야 되고 A랑도 싸워야 되죠. 결국에 B와 C는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일제의 친일파 육성의 목적이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친일파를 육성하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해서 친일파를 육성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자문기구를 만듭니다. 자, 자문기구. 우리 자문이 뭐예요? 자문이 어떠한 정책들을 얘기를 할 때 물어보는 거잖아. 그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옆에서 요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자문기구. 그러면은 이 자문기구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힘은 있진 않아요. 적어. 그런데 그냥 명예직이야.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을 자문기구로 두는 거야. 일부 친일파들을. 그래서 이들의 뭔가 좀 권력 욕구도 해소해 주면서 명예도 주면서 실제로 힘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자, 중앙에 자문기구가 있고요. 구분을 하실 때. 그리고 지방에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는가? 중앙에서 가장 큰 기구가 뭘까요? 일제에서. 그렇지. 총독부지. 총독부란 말이야. 조선 총독부란 말이야. 이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자문 받냐면은 중추원이 있습니다. 중추원. 물론 중추원은 그 이전에도 중추원이라는 기구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중추원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일제의 이런 친일파 육성 정책에서 좀 맞춰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중추원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 읍, 면, 요렇게 있어요. 시, 이제, 구, 동, 이런 것처럼, 시흥시, 아니면 정왕동, 이런 것처럼, 이런 행정 명칭이야. 근데 여기에서도 각각 뭐가 있었다? 협의회. 협의회를 두어가지고, 조선인들의 그러한 좀 정책 자문을 좀 들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특히 이제 친일 지주들, 그러니까 부세를 뭐 이제 5원씩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정도의 돈을 가지려면은 친일 지주, 그러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이들 다 뭐다? 친일파다. 친일파를 육성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앙은 중추안, 지방은 협의회.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자, 중요합니다. 참정권 운동이라는 건데, 미안합니다. 자, 긁혔어요. 자, 두 번째, 참정권 운동. 그리고, 자치권, 자치론. 이거 같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예전에 배우셨던 거 하나 개념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애국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에서 기본 생각은 뭐였느냐? 바로 실력 양성주의예요. 네? 너무 오랜만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뭐냐? 실력을 키워서, 실력을 키워야 돼. 왜? 당시에 이전에 이제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걔가 뭘 주장해? 사회진화론을 주장해. 사회진화론은 뭐야? 옛날 옛적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동물을 가지고 진화론을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는 자연의 섭니다. 근데 이거를 스펜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회에도 대입을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회가 힘이 없는 사회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애국계몽 운동을 하시던 사람들은 뭘 중시해? 실력을 중시한단 말이야.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헌정연구회라든가 대한자광회라든가 신민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지쳤어. 그리고 일본의 회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을 길러야 돼. 실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사회진화론에 따라서 일본은 물리쳐야 돼. 근데 어떻게? 자, 당시에 이렇게 일제의 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힘은 요 정도야. 그러니까 일제가 허용하는 내에서 일단 있는 거 인정해. 라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힘은 지금 요 정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뭐다? 참정권 자치론이야. 여기에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럴듯하죠? 현실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일제 침탈을 인정하면은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안주를 하는 거지, 그냥. 자, 그러면서 뭐가 이게 나오냐? 이 상황 속에서 참정권 운동이라든가 자치론이 나옵니다. 참정권은 뭐냐? 야, 우리 결국에는 일본에 먹혔어. 어쩔 수 없지?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자, 지금 당시 일본의 제국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일본 의회 안에 누가? 우리 조선인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의 침탈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얘기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정권 운동이 들어가게 돼요. 요게 이제 참정권 운동이고요. 자치론은 뭐냐?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힘이 없는 거 인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힘을 키우자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실력을 자, 우리의 실력을 더욱 키워가지고 얘네들의 이 힘보다 더 크게 하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얘는 바보야? 가만히 있어 그냥? 얘는 더 커지겠지. 그래서 사실 이 자치론이라든가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얘네가 커가는 걸 굳이 볼 이유가 있겠어? 되게 자선사업가야 얘네가? 조선 너희 성장시켜줄게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결과. 왜? 자, 일제의 이러한 민족 분열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참정권 운동이라든가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당시 우리 민족 중에서 엘리트 계층이 많았거든요. 오! 저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 근데 하는 얘기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어떻게? 민족의 운동의 혼선, 역량이 집중이 안 되는 거지. 하나로 모아서 나가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신간의 활동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친일파 육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라. 자문기구, 참정권, 그리고 결과로는 민족의 힘이 모으기 힘들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정리를 하셔라. 자, 빈칸 채우고 올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열강들이 왜 다른 나라를 침공했어요? 요거 돈 때문이야.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 회사령이라든가 산미증식 계획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탈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배경, 우선은 제1차 처음에 글씨가 잘 안 써질까? 세계대전.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갑자기 왜 세계사가 나오지? 갑자기 왜? 자, 1차 세계대전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싸운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규모가 컸어요. 누가 싸우느냐? 자, 선수 입장.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이 연합이 되어서 만든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의 연합국, 연합군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이랑 싸우는 친구들이 뭐예요? 동맹국, 오스트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러한 친구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동맹국, 이러한 친구들이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동맹군, 동맹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일본이 누구 편을 드냐면은 바로 이 연합국 편을 들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애들 플러스 일본. 자, 우리 알다시피 혹은 조금 이상해요.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바로 이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연합군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줄을 잘 선 거야. 너무 신나. 그리고 일본군이 이제 연합군에 뭘 주냐면은 당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끄다! 뭐 이런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본인들의 산업을 챙길 수가 있어요? 정신없어 지금. 막 레프트를 어떻게 꽂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라든가 그러한 자원들을 어디서 수입을 하느냐? 일본이 많이 도움을 줍니다. 군수산업에. 자, 그러면 일본은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전쟁 특수야. 돈 많이 벌어. 그러면서 일본이 이때 돈을 많이 법니다. 자, 그리고 군수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에 뭐가 되느냐? 산업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산업화. 산업화에 아주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사회 배울 때 산업화의 요인 중에서 산업화에 의한 결과 혹은 뭐 요인 이런 걸로 얘기할 때 뭐가 있습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죠. 도시화.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돼요.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이제 800이 아니지. 1914에서 이제 18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단 통치가 끝나고 이제 문화 통치 20년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군수산업으로 공장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돼.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촌양도로 이제 올라가잖아.
농촌에서 시골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도시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 쌀을 먹어야 돼. 근데 쌀 없어. 어디 갔어? 자,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시베리아로 일본이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시베리아로 누구를? 군인들을 한 몇만 명 규모로 파견을 해요. 엄청 많이 데려갑니다. 자, 군인들은 무슨 힘으로 싸워? 밥 힘으로 싸워. 보내야 돼. 전쟁 나갔단 말이야.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쌀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일본 본토에서 전국적으로 쌀이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플러스, 자,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이 엄청 커져요. 왜?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세계대전 때문에 엄청나게 이 경제적인 규모가 커졌단 말이야. 얼마만큼? 일본 본토가 감내하지 못할 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시장이 필요해. 시장이 많아야 돼. 근데 일본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나가야지. 조선으로 나가야지. 조선으로 가서 회사 세워야지. 이게 나중에 더 부족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만주 쳐들어가고 중국 쳐들어가는 게 일본이 커져버린 이거를 못합니다. 뭐 이제 나중에 뭐 경제대공황이라고 해서 또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건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세우고 더 규모를 이제 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딱 이제 봉착을 했어.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1920년대 문화통치에서 경제 파트의 경제적 침탈로 보셔야 될 두 가지 정책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부터, 요 내용부터. 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조선으로 가요. 소래와, 뭐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혼돈이, 회사 세워야 됐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왜? 자, 우리는 알고 있죠? 회사령. 회사령이 뭔데, 이 당시에. 어떻게 회사를 세울 수 있는데? 허가제야. 막 등본 뽑고 뭐 다 하고 또 며칠 기다리고 막 해야 돼. 아니, 지금 국내에서 산업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당시 회사령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회사령이 폐지가 된다. 자, 이때 나오는 게 뭐다? 회사령 폐지. 자, 그러면은 이 폐지는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나카무라-산 회사 세우고 싶다 했으네? 오케이, 회사 세워. 신고만 해. 요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보다 회사를 세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어? 자, 회사령, 시행, 허가제.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자본력, 상공업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본을 억제하려고 만든 거고요. 회사령 폐지 같은 경우는 뭐다? 일본 기업의 침투를, 일본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한 25년쯤에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루이비통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30만 원에 사게 됐다. 관세 부과하면. 근데 이제는 1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제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일본 물품들이 우리나라 물품들보다 당시에 좋았단 말이야. 소비자는 당연히 싼 걸 사겠지. 싸고 질 좋은 걸 사겠지. 우리나라 물품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무슨 운동? 국채보상운동이 나중에 나온다.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어쨌든 회사령 철폐, 폐지 뭐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쌀이 이게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어떡하지? 쌀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일본에서 이제 결국에는 쌀 만드는 기술 뭐 이제 되게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 수리 시설을 이제 많이 만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리시설, 뭐 이제 뭐 저수지라든가 보라든가 이제 이러한 물길. 왜냐하면은 이 농사 여러분들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항상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벼들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쌀알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이 벼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물. 그래서 우리 막 조선 전기에는 요거 이항법 실시 막 안 하려고 하잖아. 왜냐면은 한번 가뭄들면은 싹 다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리시설을 만든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농사 기법들을 이제 개량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씨앗이라든가 또 뭐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뭐 이제 농기구도 개량하고 개간이라든가 간척사업, 벼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수확량이 있어요. 정책이 빛을 봅니다. 수확량이 있는데 수확량이 증가했어. 근데 자, 수탈량이 어떻다? 수탈량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얻었네. 많이 얻었는데 많이 얻은 것보다 더 가져가요. 아이 미친놈들아. 무슨 말. 아니 막 엄청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더 이제 작년보다 이제 잘 됐어. 근데 가져가는 건 더 많이 가져간다 라는 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수출이다. 수출이다. 그러니까 돈 주고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수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수출이면은 당시에 이 먹을 걸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골무면서 쌀을 팔지는 않거든요. 강제적으로 팔았다는 거지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이 산미증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해요. 이러한 팩트들이. 자, 수확량보다 수탈량이 많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을 합니다. 영양가 떨어지는 잡곡들. 영양가라기보다는 이제 가격이 매우 싼 이러한 잡곡들을 수입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은 수리시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제가 막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을 하면서 이 돈을 일제가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지주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지주들한테 부과를 해요. 그럼 이 돈 많은 지주 A가 어떻게 합니까? 껄. 내가 돈은 있지만 이걸 나한테 부과하지 않으리. 누구한테? 농민한테 부과합니다. 좀 망할 농민들. 내 아래에서 있는 얘는 이제 소작도 같이 해요. 그리고 또 누구? 나한테 소작도 같이 하는 소작농한테 또 부과를 합니다. 소작농한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 소작농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지. 왜? 지주가 너 이거 안 해? 그럼 나중에 너 우리 땅에서 소작 못해? 실업자 되는 거거든. 울며 겨자 먹기로 냅니다. 분담해요. 공동체잖아. 같이 내자. 어떻게 해? 농민들 혼자 스스로 농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일부분의 땅을 지주한테 소작을 받는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 누구한테? 지주한테. 그래서 종이 쳤습니다. 땅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지주한테 땅을 파는. 그래서 지주는 어떻게 보면은 더 부자가 되고 플러스 쌀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주는 더 부자가 되고 농민들이라든가 소작농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1920년대 문화통치 혹은 민족분열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꼭 채워주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